블루걸스. 그런데 박영수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 출마 선언을 사실상 하셨기 때문에, 네. 원더보이를 저희가 긴급 수배해서 코너 제목을 남가요로, 임시 제목입니다. 남가요. 지금 들리는 음악은 남가요의 주제곡이죠. 자, 새로 오신 분 먼저 오늘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그리고 서라운드 방송을, 입체 서라운드 방송을 그동안 구해주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아마도 상상하지 못하실 조합, 예. 두 분, 굉장히 어려워요. 예. 선수도 맞춰야 되고, 남녀도 맞춰야 되고, 잘 안 맞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선수가 안 맞으면 한쪽이 안 나거든요. 우리, 일반인들, 국민들은 그런 의식이 머릿속에 없는데, 예. 그죠? 그런 게 있죠? 예. 상대가 누군가요? 누구 말했었는데, 선수가 한 선수 정도는 몰라도 두 선수 정도 차이 나면 안 나와요. 군번이 아니다, 가치는. 그래서 저 군번 맞췄습니다. 두 분이 원래 좀 잘 아시죠? 네, 우리 초선 때, 제가 초선 때 송 의원님이 저희 옆방이셨어요. 의원실 옆방이요? 옆방. 그래서 참 고마운 게 가끔 이렇게 들르시면서 그때 이제 저희는 야당이고 힘없는 야당이고 여당 재선 의원이셨죠. 그런데 꼭 들러서 인사도 잘해주시고 가끔 또 카톡으로도 이야기를 나누는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근데 요새는요, 그 부총리급이라 그러죠.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되시더니 좀 멀리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필요 없어진 거죠. 아니, 전 그런 분은 아니시라고 봅니다. 송 의원님은. 사실입니까? 예, 요즘에는 잘 소통을 못했습니다. 예, 사실이군요. 자, 마이크를 본인 입 앞에 딱 그렇게. 송영길 의원님은 자꾸 귀에다 붙이시는데. 가능하면 입 앞에. 자, 근데 이제 진행하기 전에 오늘, 설 연휴 첫날이라서 저희가 요런 날만 선물이 있거든요. 요런 날만. 협찬 멘트를, 하나씩 번거야 읽어주세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저한테 안 시켜요. 자, 설날 교통특집 방송, 김호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은 이온수기 전문기업 알카메디에서 수소 알칼리 환원수기를 20년 전통식품명가 주식회사 사용원에서 온라인 상품권을 오세득 셰프가 선택한 굿밸런스에서 생유산균을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가족처럼 따뜻한 IoT 건강 온수 매트를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증정권을 콜레스테롤의 관리의 시작 레이델 폴리코사놀 10을 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걸 시키시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 되니까. 끊었는데 잘못 끊었어요. 서로. 아니, 여기 형광펜으로 친 것만 읽으라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무엇을까지 읽어야 되는데 읽으실 때 잘못 끊어가지고 온수 매트를 맞아요.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아니에요. 어쨌든 그 뒤에는 연결해서 또 다른 분이 하셨으니까 두 개를 합치면 됩니다. 합쳐서 들으시면 되고. 자, 이제 나오셨으니까 한 분은 판사 출신이시고 한 분은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장안의 화제입니다. 최순실 1심 판결. 요거 좀 정리해 주십시오. 포인트를. 가장 주목되는 포인트. 먼저 판사 출신으로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중형을 예상했었죠. 근데, 결국, 법정에서 재판장께서, 죄질이 무거운데도 혐의 부인하고, 책임 전가하고 반성 없다 하면서 꾸짖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뇌물 액수가 상당 액수에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를 뒤흔들고 또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이른 국정농단에 대해서 무겁게 재판부가 보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판결은 큰 논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시에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승계 작업도 없고 묵시적 청탁도 없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심 재판은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안종범 수첩을 계속 이제 우리 어느 쪽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어느 쪽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거하고 이제 묵시적 청탁 부분에 네.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명시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느냐 없느냐 네. 뭐 이러한 박근혜 부분에 선대 대해서 등도 몰랐고 네. 현안도 없고 그렇게 그 나온 두 거죠. 가지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그 수첩 부분은 보니까 이제 판결문 보니까 전문 법칙이라고요. 이런 거에 들은 것을 쓴 거의 네. 증거 능력은 원진술자의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이 있어야지 네.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거다 해서 이 전문 법칙을 아주 엄격히 적용해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거고요. 2심에서 1심에서는 이제 이걸 정황 증거로서 인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하고 이제 묵시적 청탁 본인이 부분인데요. 보시기에 판사로 정황 정보로는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어렵더라고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네. 뭐 그것이 증거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고 핵심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 묵시적 청탁 부분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제3자 뇌물 제공이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청탁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인식이 얼마나 명확했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요. 뭐 저희가 자꾸 제가 비록 판사 출신이지만 그리고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법원에 있을 때 늘 하는 얘기가 기록을 보지 않고 남의 재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하지만 이제 판사가 대법원 아니라 정치인이시니까 평가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거 잘 안 돼갖고 정치인으로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좀 대법원까지 저희가 이거는 지켜보는 게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왈가할부 하라고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왈가할부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왈가왈부를 이 최순실 해보려고 재판을 네. 보면서 앞으로 정말 이게 이 정권마다 비선 실세가 있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후진적 정치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알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 의원님은 네. 중간중간에 끼워주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서라운드가 안 됩니까? 아니, 저희가 백남기 씨 사건 때 백선아 교수란 분이 물대포에 맞아 돌아가신 분을 외인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병사라고 사망 진단서를 썼어요. 그렇죠. 크게 논란이 서울대 의대 박사란 분입니다. 그냥 일반 의과대 예과생 1학년이라도 판결할 수가 있고 우리가 봐도 일반 전문가 아닌 분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을 이런 의학 박사가 이런 판결을 할 때 느꼈던 그런 좌절이 있었고요. 안종범 수첩과 김영환의 업무 일지를 이거를 정황증으로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안종범이라는 분이 지나가다가 괜히 메모한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를 지시를 관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자기 개인 감정을 넣어서 박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는 내용을 적시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뭐 대전은요,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네. 큰일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종범 씨 제가 외견을 보더라도 아주 소심한 교수 스타일인데 거기까지. 꼼꼼하게 60몇 건을 이 수첩을 정리한 것을 정황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거 법대 1학년 학생도 이거는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법대 1학년 학생도 안 이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형사소송법 315조 3호에 따라서 이것은 신용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것이지 이게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했다고 우리 나경원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전문법칙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것이다. 전문법칙은 예외의 인정의 중요성이 더 크거든요. 나영원님 딴 데 보시지 마시고 예. 약간 불리한 내용인가 봅니다. 딴 데 보시는 거 보니까. 저는 1987년 영화를 보면서 거기 그 사채 부검을 허자하고 하는 그 공안검사, 부장검사 그 사람이 최한 부장검사를 아마 역을 한 것 같은데 그 하정우 씨가 역할을 했잖아요. 그걸 만약에 그분이 아주 보수적인 분입니다. 제가 구속됐을 때 그 서울지검 공안부장이 바로 그 양반이었어요. 최한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별로 그분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았는데 87년 영화를 보면서 보수적인 분은 인상이 안 좋으십니까? 아니 근데 본인이 구속됐기 때문에. 그분 제가 때문에. 그때 구속됐거든요, 거기서. 예. 사감이죠, 사감. 근데 그분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검사로서 최소한 뭔가 변사체의 이런 살해의 범죄의 혐의가 있는 시신에 대해서
부검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걸 지켰기 때문에 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안종범 수첩이나 김영한 이분도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소심한 성실한 분인데 돌아가셨잖아요. 목숨을 걸고 나는 업무 일지를 썼는데 이것에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아니 성완종 씨가 자, 이제 반박해 주세요. 네. 자살을 해도 인정하지 않고 아니, 어?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이 가능하니 좀 지켜보자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나경원 뭐, 의원님이 이렇게 약하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공부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와서 지금 막 우기지는 못하시는 거죠, 그죠? 아니, 판사는 저 기록을 보지 않고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게- 판결문 자체로는 아마 그것이 뭐 이게 뭐 자족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충족했다고들 많이들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또 뭐 1심 2번 재판도 참 잘했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저희가 대법원까지 지켜보자. 근데 요즘 세상에 기다려보자는 것이고요. 이게 나경원 의원님 저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요즘은 세상이 이제 바뀌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록을 안 봐서 모른다는 말이 이제 통용이 안 될 정도로 모든 사항이 인터넷에 실시간에 공유가 돼서 안종범 수첩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다 알아요 이거. 꼭 판사가 아니라도 일반인도 다 알아요.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다른 종합 그렇지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첩에만 집중해서 얘기하는 것도 저희가 잘못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모든 것이 인터넷 실시간으로 중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록이 어떻게 편철됐고 어떤 부분이 증거가로 채택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경원님 저는 반박 포인트 잡았어요. 지금. 저는 말이 사실은 술술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가 정치권에서 할 일은 물론 이제 우리가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최종 판결까지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맞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기대하고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 저는 사실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노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하자고 하는데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분은 쏙 빼고 다른 거 하시니까. 여기 또 그것보다도 저런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걸 말하면 정말 공직자 수사 비리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수처법의 대상이 안 될 수 있죠. 최순실 씨는 만약에 그 아니, 공수처법안을 손실이가- 만들 손실이가 경우에는 문제가 그러니까 저는 아니라 오히려 제왕적 그 대통령제 우병우 씨가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에 물론 따르면. 그렇지만 저는 근데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뭐가 된다고 조심해야 생각을 되죠? 합니다. 사실은 옥상옥의 그런 아니 기구가 검사와 될 수 판사를 있고 누가 수사할 수가 있어요? 검사 검사가 수사할 수 있어요? 판사를 아니 검사와 판사를 수사를 해야죠. 아니 공수처를 검사- 만들지 않으면 검찰 조직이 판사 검사 수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공수처가 판사님이 지나가다 사실상- 음주운전에 걸린다 그러면 모르지만 수사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는 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공수처 법안이 잘못해서는 사실상의 옥상옥의 나는 제도가 조국 되고 수석의 이 말이 설득력이 있던데 조국 수석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우병우처럼 해도 수사하지 않겠다는 거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권이 스스로 자기를 원래 수사해달라고 기관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참 이게 저는 문재인 정부가 대단한 정부라고 보는 게 자기 청와대 수석들 수사해라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칼을 갖고 싶어하는 거죠. 공수처법을 아니 잘못 만들면. 공수처장도 야당한테 추천권을 주겠다고 우원식 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오히려 야당한테 칼을 주겠다는 건데 여권의 부정을 감시하라고 이걸 못 받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이 잘 안 정치의 기술이 대단합니다. 여기 최순실 안정범 수도 시작해서 한쪽에서는 개헌으로 나가고 한쪽에는 공수처로 확 나가고 두 분이 아주 좋은 기술도 갖고 계세요. 자, 요거 또 얘기해 볼게요. 살짝 코멘트 짧게 한두 마디씩만 해주십시오. 김일성 가면이 잠깐 화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코멘트. 김일성 가면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나타나셨죠. 하태경 의원이. 예. 여기에 대한 코멘트 잠깐 한두 마디씩 해주시면요. 하도 재밌는 사안이야. 저도 그걸 봤어요. 사진을 봤더니 잘생긴 분인데 그게 이제 제가 탈북자들을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탈북자들을 일단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제가 인천시장 때 탈북자들을 많이 알게 돼서 했더니 아니라는 게 이유가 일단 가면을 쓰면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어렵답니다. 그리고 밑에 깔고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옛날에 우리 진짜 아시안 게임 때인가요? 그 비에 젖은 플랑카드에 있는 김정일 사진을 보고 막 버스에서 내려서 그거를 막 부둥켜하고 깜짝 놀랐는데, 야, 저 정도에 저렇게 다루는구나. 그리고 원비어도 무슨
신분 뭐 깔고 앉았다고 구속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특히 그 휘바람이라는 노래가 남자가 여자한테 약간 구애하는 내용이잖아요. 휘바람 부르면서. 뭐 그것도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긴. 아, 그래요? 다른 의미는 뭡니까? 저도 얼핏 읽었어요. 네. 근데 저도 지금 기억은 안 나고요. 어쨌든 얼핏 읽었는데. 아이, 무슨 논평 같은 거 얼핏 읽었는데 기억은 잘 안 나고, 김일성 가면은, 네. 김일성 가면은, 이 젊은 사진에 보니까, 네. 이, 어쨌든 뭐 머리 스타일 이런 거는, 닮은 느낌이 있다. 닮은 느낌이 있는데요. 우리 조금 전에 송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북한이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원비어가 신문 깔고 앉았다가, 징계받고 그랬다, 고문받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러지 아닌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아니. 말을 더듬으실 때는 약간 불리한 소재라서, 예. 아니, 사실은 근데, 저는 이번에 참 이제 이 북한 응원단 얘기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는데 국민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감동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게 너무 이 인위적으로 감동을 만들려는 거에 대해서는 감동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남북 그렇죠. 단일팀 같은 것도 공정성 문제가 된 거고요. 북한 응원단 부분도 우리는 하나다라고 막 외치는데 정말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기계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안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건 왜 그러냐. 우리 국민들의 학습 효과 아닌가. 예전에 우리가 열광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바뀌어진 부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기술을 잘 시전하셨어요. 예,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한 거에 의해서 감동을 받기보다는 안타깝게 보는 면이 있고요. 그러나 어찌됐건, 엊그제까지 미사일이 날라오고 전쟁이 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응원단까지 오고, 같이 대표단도 오고, 이것 자체가 감동스러운 거죠. 근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공고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이제 이 계기를 이제 바꿔. 마음 바쁘게 막 말씀해 주세요. 남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네. 저는 원칙 없이 정상회담 덥석해서는 과연 우리가 뭘 얻을 수 그래서 있느냐. 원칙 있게 여건이 성숙되면 하겠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혜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여건 성숙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한마디도 말 못하고 이번에 딱 가는 게 뭡니까? 북은 갑이요, 남은 의리요라는 공식을 확실히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건 성숙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부부가 이혼해서 싸웠을 때 만나면 이런 거예요. 서로 좀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본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 번 거죠. 우리가 속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건 성숙이라는 것이 결국은 미국에게 북한은 핵실험 이제 그만하겠다 이런 정도 조건 받아들이고 미국한테 한미 군사 훈련을 갖다가 중단해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된다면 저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이 이제는 작전을 바꿨잖아요. 통미복남이 아니라 이제 통남복미의 작전으로 바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만나야 이야기가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말도. 그렇게 했는데 속은 게 여러 번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를 만들어서 저는 변화를 시켜야 한다 봅니다. 북도 지금 필요에 따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죠. 이 여건 성숙을 위해서 효과가 저는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죠. 어쩔 수 없다 하고 우리가 제재와 대화를 병행했다는 게 제재를 잘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잠깐만요. 설날교 특집 김호수 뉴스공장 좀 다시 시간을 드릴게요. 명절 특근은 대한민국 아끼는 물 제주 산다수 디젤 자연 역시 요소수 역시 정품 유록스 새해도 안전 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덕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운전 좀 할 줄 알면 누구나 스마트폰 앱이 올류 매피 내가 참여하는 개헌 국민헌법을 검색하세요. 국민헌법 전문 특별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계속 싸우십시오. 계속 엄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좀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요? 남북. 어제 NIT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다 이렇게 기사 제목이 나왔는데 남북 관계는 말이죠. 미국의 어떤 트럼프, 매티스 누구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의 정부가 더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고 끌고 가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견해차가 있더라도 저는 설득에 갑니다. 미국이 왜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느냐. 이분은 약간 자신들하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솔직한 분이다. 그래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생각이 너무 다르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조정이 되는 겁니다. 항상 미국과 생각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가장 그거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정부는 북한 핵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냐면 마치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미국 나경원 때문이다라는 의원님. 북한의 논리로 정치 그단주. 예. 이제는 당명이 바뀌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 기분이 계속 좋아져가지고. 예.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협찬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 보고 계시죠? 협찬. 네네네. 저랑 한 줄씩 읽으시죠. 제가 첫 번째 읽겠습니다. 설날 교통 특집방송 김우선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디젤 자연 역시 요소수는 역시 정품 유록스. 새해도 안전 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DK 손해보험 에듀카. 덕혜입니다. 운전 좀 할 줄 알면 누구나 스마트폰 내비 올류 매피. 내가 참여하는 개헌 국민헌법을 검색하세요.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발음이 좋으시네요. 에듀카라고 돼 있는데 더라고? 아, 덕혜 손해보험인데 DK라고 읽으셔가지고. 제가, 예. 혼나거든요. 네. DK나 더커이나. 자, 여기는 돈 더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해가지고. 자. 이제 당명도 확정되고, 예,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사실, 개문발차 말씀하셨는데, 결국 개문발차해서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민주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렇게 출범했어요. 바른미래당. 우리는 민평당. 예. 거기는 밤이당. 바밀당. 예. 그래서 당명을 다 읽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밤이당. 그런데 언론에서 예. 다섯 자 쓰는 것보다는 두 자로 줄이잖아요. 보통 그렇게 해서. 석자. 예, 석자. 무슨 김대중 대통령 우리도 그렇게 원하지만은 DJ. 예. 요즘 기자들이 매체들이 다 짧게 가니까 밤이당으로 갈 거예요. 밤이당. 예. 좀 독특한 당명이 됐습니다. 밤이당. 반미가 될지 친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밤이당 출범했다는 뉴스도 나오지만 동시에 밤이당이 출범하자마자 내부적으로 정강정책이나 대북정책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우선 밤이당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라고 할까요? 한 25석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선 네. 대한민국 정당사에 기록될 거예요. 강령이 없는 정당이란 말이야. 호적이 없는, 성이 없는 당이 앞으로 뭐든지 다 탈해더라고요. 네. 탈이념, 정강정책 만들다가 이제 서로 좀 충돌이 있으니까 아예 그걸 이념을 안 듣는 것으로 그죠? 예. 그렇더라도 호적이 없고 성이 없는 공장장이 있습니까? 자, 그렇게 삐그덕거리는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으로 이건 잦아들 것이다 아니면 계속 커질 것이다?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에서 정체성입니다. 사람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 성씨. 제가 김씨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박가란 말이에요. 그러듯이 그 당은 그 당의 헌법 전문 강령이 필요한 거고 정강정책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 무슨 진보다 보수다 개혁이다 이러한 이 시대적 요구 관례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문구를 전혀 이견이 없어서 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넘어갈 수 있지만은 앞으로 두고두고 불씨를 살려서 계속 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바른미래당 안에서 특히 이 대북 문제에 관련해서는 견해가 뭐랄까요 정리가 되거나 합치되지 않는 부분 가장 큰 대목 중에 하나가 이 남북 문제인데 정상회담 나오면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국당 성명서 읽으면은 아 저게 바른미래당 얘기구나 이렇게 그냥 바미당하고 연결돼요. 근데 또 그 안에 보면은 또 DJ를 계승하고 또 햇볕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또 거기 가 계시잖아요. 아 그런데 나 깜짝 놀란 게 예. 세상 사람이 다 그래도 그분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박주선 예. 바미당 공동대표가 햇볕 정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브루타스 너무하죠. 브루타스 시사가 그런다더니 야 박주선 너무하죠.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또 엊그제까지 발언하던 내용과 이렇게 상반되게 변신을 할 수 있느냐 깜짝 놀랐어요. 아마 그렇게 되나 봐요. 그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까? 글쎄요, 뭐 저는 과거 그분이나 히스토리를 김동철 볼 때, 예. 이런 뭐는 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승용 의원은 자기가 무소속 도의원 시장을 군수를 나왔기 때문에 그때 민주당이 공천을 해서 자기하고 경쟁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DJ 신세 진 게 없다. DJ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자기는 DJ에 대해서 그런 부담감도 없다 하는데 그럼 나중에 국회의원 됐을 때 또 지금까지 DJ의 정책과 이념을 이어가는 그 정당에서 정치를 했다고 하면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정도인데. 뭐 그건 본인의 자유고 예. 어떻게 됐든 김동철 대표나 박주선 공동대표는 그런 얘기를 차라리 저 같으면 아무 소리 안 넣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왜 그 바미당의 대표를 끝까지 안 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유승민 대표에게 이제 처음에는 약속을 했겠지만 공동대표 하겠다고 국민의당 통합 과정에서 자기는 통합만 되면은 사퇴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궁색해서 후사퇴로 되니까 네. 후사퇴해놓고 그 이유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승민 안철수 당이지 유승민 박주선 당이라고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다거나 혹은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지방선거가 특별히 대단한 성과를 못 낼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책임론이 나오면 그때 그 책임론과 함께 유승민 대표는 뒤로 물러나고 그때 등장하지 않겠는가. 제가 그걸 일찍 지적했는데요. 네.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은 네. 공동대표인 유승민, 박주선 두 분이 물러나가면은 이제 나 혼자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한 그걸 처음부터 5개월 하는 게 아니냐. 예. 보낸다 이런 생각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는 것도 같다. 아무튼 그 뭘 찾아 먹는 데는 귀신이니까 잘 찾을 거예요. 동시에 또 자유한국당 그런 말씀 일찍 하셨잖아요. 이제 저렇게 무리해서 합당하는 이유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아무래도 보수정계 개편 큰 흐름 속으로 들어갈 테니 보수 진영 전체가 그때 그 자유한국당 지금 그대로의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이제 새로 정계 개편되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진영에서 어떤 자기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미리 글로 가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신 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만 보더라도 오늘 아침 신문들만 보더라도 전부 금년 6.13 지방선거에 바미당과 네. 한국당이 함께 네. 공천할 것이다. 그런데 되게 우리 정치인들이 보면요. 정치부 기자들에게 한 가지나 두 가지 가르쳐주면은 한 98% 초쳐서 써요. 그걸 써놓으면 또 우리는 그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이 유도하는 거 보니까 네. 확실하게 이 박지원이 많이 맞았구나. 네. 한국당과 바미당은 합쳐지는구나. 네. 이렇게 되는데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수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안철수 전 대표는 우리 진보개혁편에 와서 대통령이 되려고 온 거예요. 그러나 안 되니까 이제는 본래의 집 보수 쪽을 찾아갔는데 다행히 모든 보수 언론에서나 보수층에서 홍준표는 너무 똠방거린다. 그래서 좀 안 되겠다. 똠방거린다가 뭡니까? 까쭉까쭉거린다 이거죠. 옛날에 똠방각하라는 똠방각하. 예. 똠방이군요. 그런 그 드라마도 있었어요. 그래서 똠방거리기 때문에 어렵다. 좀 가볍다. 하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어렵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세력으로 한국당이 합치면은 안철수를 내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요. 그런 계획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예, 있어요. 일부 특히 보수 언론에 보면 흐름이 그렇게 가는데. 홍준표 대표는 이제 지켜주지 않죠. 예, 보수. 홍준표 대표는 많이 까죠. 조선일보나 이런 곳에서 홍준표 대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면. 저는 조선일보라고 안 했습니다. 예. 아무튼 상당히 그 홍준표 대표는 까고 네. 안철수를 키워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합쳐주려고 하지만은 그분들도 얘기 들어보면은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어렵다. 그렇기 들어보셨습니까? 때문에 그럼요. 좀 저야 뭐 밤새내 돌아다니는 게 그거지 뭐. 들어보면은 여야 역시 네. 유승민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는 또 그룹이 또 있습니다. 그룹들이 많아요. 그 유승민 또 괜찮잖아요. 보수의 이게 배신자 이미지가 크긴 하지만 그것만 잘 극복하면 또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건데 거기를 이제 대구 지방에서 지금 뭐 다음 차기 국회의원도 어렵다 하는 얘기를 대구 분들 만나면 많이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유승민 대표가 우선 안철수 이기고 또 형식적으로 전라도 출신인 박주선 때리고 있고 홍준표까지 안철수로 하여금 이재희 시키는 거죠. 오랑캐 역할로 오랑캐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유승민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을 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쪽 그룹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보수의 적자로서 다음 대선까지 끌고 가긴 어려우니 홍준표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까지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고 그럼 누구냐 그 다음은 한쪽 그룹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끌고 와서 여기 보수 적자를 세우자.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유승민 대표를 세우는 게 맞다. 이런 두 가지 정도의 큰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안철수 가지고는 지난번에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러나 안철수를 끌어오면은 우선 국민의당을 파괴해버리는 호남을 양분시켜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겠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요. 녹록하게 무슨 안철수 유승민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또 쉽지 않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게 또 쉽지 않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홍준표 대표 흔들기가 또 당내인데 그것도 다 연관된 흐름이죠. 그렇죠. 연관된 흐름이겠죠. 그 중진들이 회의하자고 해도 그럼 보세요. 한국당에서 중진은 나지 누구냐? 그게요. 잘 받아치고 술도 잘 읽으니까 만만치 않은 생각집니다. 거기가 지금. 그게 뭐. 최종 승자는 누구로 예상하십니까? 최종 승자는 저는 유승민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기 보수 진영의 삼각지가. 왜냐하면 유승민이 승자 돼야 우리 비례대표 풀어주니까. 바른당에 묶여있는 3명, 4명. 3명입니까? 4명입니까? 언론에서 다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면은요. 큰일 납니까? 큰일 나요. 그러면. 근데 3명보다 4명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그분들의 출신 성분상 도저히 거기에 못 가 있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분들이 풀어주면은 훨훨 날죠. 그런데 누구다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더 조이니까.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저쪽에서도? 알죠. 그런데 유승민 대표 얼마나 멋있는 얘기했어요. 정치인이 한 번 말을 하면은 지켜야지.
그럼 유승민 같은 사람이 돼야지. 유승민 대표가 근데 그때마다 자기 이익 될 때마다 말을 바꿔버리는 안철수가 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유승민 대표도 본인이 대표되면 그 비례대표들을 다 풀어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아직 말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파트너인 예. 안철수 대표가 하도 반대하니까 예. 혹시 통합 안 될까? 통합 안 되면은 9석 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춥죠. 근데 이제 통합이 됐고 사실상 끝났으니까 본인이 대표고 그러면 바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자기가 예. 정치인이 한번 말을 하면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제 그제 또 했어요.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보십니까? 저는 잘 하시라고 보고 아니면 지방선거까지 묶어두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은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서 이미지를 좀 구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유승민 씨는 훌륭한 친분이에요. 풀어주니까. 풀어줄 것이기 때문에. 예. 만약 안 풀어주면 또 이제 공격하실 거죠? 아니 그러나 그분이 예. 확실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나는 이런 정치를 하겠다 하는 분이고 올해 안철수 박주선은 이거였는데 또 이렇게 바꾸고 언제 바꿀지 모르죠. 그 바꾸는 데다 또 우물에다 침 뱉고 가요. 여기서 우물은 작게는 민평당 혹은 크게는 호남을 의미하는 겁니까? 뭐 해석도 잘하시네요. 정체성도 있고. 항상 꿈보다 해몽이 좋아요. 남북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잘 될 겁니다. 미국하고 연결해서 아니 이제 대북 특사도 해보셨고 야 이 분야 전문가 아닙니까? 이제 그림을 좀 그려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다. 저는 이번에 네.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일부 한국당에서나 바미당에서는 네. 평양올림픽이다. 네. 이렇게 폄하를 했지만 펜스 부통령이 오니까 김영남 위원장이 이방카가 온다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왔는데 그 김여정 부부장이 예의 바르면서도 미소 지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초청 친서를 가져온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다. 외신에서도 김여정 부부장이 외교전에서 압승했다. 뭐 이런 식의 뭐 완전히 그냥 펜스 부통령은 예. 찌그러지고 예. 김여정이 그냥 스타가 됐다 하는 식으로 보도는 됐지만은 우리는 그걸 즐겨 해서는 안 돼요. 예.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미국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밀사 특사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과 예. 한미 협력, 이해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래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막 집권해서 남북관계 얘기할 때부터 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을 강조하시고 신뢰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이 1년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볼 때 상당한 신뢰를 한미 간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율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일례가 수백 명의 북한 뭐 응원단이건 태권도단이건 내려왔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 최희 체육지도위원장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도 미국의 협력과 이해가 없었으면 안보리에서 유예시켜 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맨 처음 징조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창 가는 열차 안에서 미국 MBC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한미 군사훈련을 좀 연기를 요구하겠다. 그때 뭐 미국에서도 난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난리인데 저는 그때 그랬어요. 저 말씀은 미국과 조율돼서 이미 합의돼서 하는 말씀이다. 근데 딱 떨어지더라고요. 전문가시니까 딱딱 보면. 아무래도 뭐 김어준 공장장보다 100,000배는 낫죠 제가. 게다가 또 최근에 이제 예전에 같으면은
북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혹은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 대안은 없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강한 조건을 달다가 어제 오늘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일단 뭐 조건 없이 일단 만나서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입장이. 그죠? 그렇죠. 예. 미국은 처음부터 강력한 제재와 예. 대화, 이 투트랙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면 틸러슨 국무장관은 저렇게 하고, 예. CIA에서는 이렇게 하고, 국방장관은 이렇게 하고, 늘 그 미국의 전략적 발언은 참으로 기가 막힐 정도로 잘해요. 그렇지만은 또 김정은도요. 깜짝 놀랐잖아요. 예. 김여정을 여기 보냄으로써 일거의 평창 올림픽의 모든 포커스는 김여정한테 가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허점을 잘 찌르는데 역시 북한과 미국 그 외교전에서 누가 승리할지 이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누가 공동 승리할 것인가. 그 공동 승리라고 하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음성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의 목소리를 예.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는데 방금 비핵화 이 전제가 없었다 하는데요. 예.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은 그런데 이제 거꾸로 하고 있죠. 예, 다 잘하는데 유승민 바미당 안철수 대표 한국당 원래 그런 데니까 홍준표야 뭐 아무 말이나 해버리는 사람이니까 비핵화 하러 뭐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공장장께도 제가 하나 꼭 강조해주고 싶은 게 보수 정권은 미국과 항상 정책의 궤를 같이 합니다. 예,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도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어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비핵화의 전제 조건의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빗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비핵화를 해야 대화한다는 조건의 빗장을 풀어버린다.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하고 함께 정치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돌아와요 부산항보다 더 자주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비핵화 한다고 해야 만나라. 먼저 비핵화해야 만나준다. 네. 만나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얘기는 자격도 없고 해방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될까 봐 그러는 거죠. 그러면 되겠어요. 잘 돼야죠. 자, 오늘은 술술술술 넘어가지고 벌써 거의 30분 가까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날입니다. 예. 설날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이제는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정치부단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가 미니를 하나 준비했어요. 예. 미니로 하시기에는 너무 전문가신데 김지훈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뭐냐면 부통령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가. 자, 우선 펜스 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대받아서 개최국 대통령이 있는데 개최국이 입장하는데 그 옆에 박수도 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네. 이거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좀 예의 어긋났다라는 비판을 좀 받고 있죠. 물론 이제 잘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미국 보수주에는 네. 뭐 잘했다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사이트들 네. 미국 사이트들 중에 좀 뭐랄까요? 여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미국 사이트 몇 개 있잖아요. 네. 뭐 레딧이나 뭐 이런 몇 군데 가보니까 거기서도 욕하고 난리 났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래도 호스팅 컨트리가 입장을 하는데 네. 앉아 있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는 것과 그리고
왜 그랬는지 다들 짐작은 하지만은 이게 어떤 국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존중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이게 선수들이 입장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게 선수들인데 그에 대한 존중을 보이는 거고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쫌팽이스럽게 뭐 9살짜리 뭐 초딩이냐 뭐. 그러니까요. 미국 내에서도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는 알겠는데 네. 굉장히 세련되지 못하고 어린애 같은 짓이었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욕 많이 먹고 있어요. 네. 거기서도. 자, 그런데 미국 부통령에는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하셨잖아요. 하찮은 존재. 그게 원래 초대 부통령이자 2대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존 아담스가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지위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하찮은 게 부통령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뭐 대통령도 아주 큰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좀 힘들고 최근 들어서는 부통령이 큰 권한이 있었던 적이 있죠. 뭐 딕 체이니라든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부통령이었고 바이든 부통령도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외교안보에 있어서 그렇게 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주는 대통령이 그렇게 써먹으면 또 써지는 게 부통령인데. 그렇죠. 안 쓰면 그냥 하는 일이 그 장례식장 가는 거예요. 맨날. 결혼식도 가고. 그러니까 장례식 가고 결혼식 가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알려진 게 부통령인데 펜스 부통령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키우지 않으니까요. 펜스 부통령은 더더욱이 존재감이 없긴 한데 펜스 부통령의 정치적 성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자신을 규정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첫 번째로 크리스찬이고 두 번째로 보수주의자고 세 번째로 공화당원이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종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근본주의자. 보검주의. 흔히 말하는 그렇죠. 미국 내. 그래서 뭐 얘기하고 나면 뭐 되게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좋아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공화당의 어떤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 그 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택이었죠, 사실. 기독교 근본주의자다. 네. 그래서 외교안보 쪽을 보완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건 아니고요. 뭐 체니나 뭐 바이든 부통령이 했던 것처럼 그쪽의 아젠다를 끌고 나가고 뭐 의제를 선점하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이제 뭐 외교안보 라인에서 백악관을 보면은 이제 두 파가 갈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티스 국방장관하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제 한 라인이고 거기에 이제 켈리 비서실장이 좀 있고 그 다른 한쪽이 이제 맥메스터 국가안보 부장관 이렇게 강성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매튜 포틴저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동아시아 선임 보좌관인데 네.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강경파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몇번 오지 않았습니까? 왔었어요. 네. 네. 5월에 올 때마다 왔었고. 기분 나빴어요. 하는 말이. 네, 거기에 이제 편승해서 좀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니키 헤일리 그 유엔 대사죠. 뭐 그렇게 뭐 외교안보 쪽에 많이 알지는 않는데 그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고 굳이 펜스 부통령이 어느 쪽이냐라고 한다면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존재감 없지만 요번에 와서 했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보수적인 개신교가 예. 가진 입장. 북한은 뭐 거의 뭐 악마의 국가고 악마 국가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근데 이 펜스 부통령의 한 말이 미국의 대외 정책에 영향을 좌지우지한다든가 할 리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말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예의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메신저 역할로 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본분을 굉장히 충실하게 수행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어쩌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건 자기가 다 하려고 펜스 부통령한테 가가지고 초치고 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뭐 나쁜 경찰, 좋은 경찰 역할 이런 거. 그러니까요. 배드컵 하면서 가서 그 역할을 부여했고 그 역할에 딱 들어맞는 대단히 보수적인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발언으로 난리가 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근데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기독교가 제일 우선이다. 네. 자기를 지키는 원칙은. 그런 양반이 와서 북한은 악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한 거죠. 그렇죠. 전혀 뭐 쳐다보지도 안 되고 뭐 상대를 하면 안 되고. 일어서도 안 되고 박수 쳐서도 안 되고 네. 외교적으로는 빵점인데 우리 열받을만 하죠. 예. 실제 여기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없습니까? 펜스 부통령이 가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바보였다, 뭐 이런 식의. 제가 이제 본 게 그 월스트리트저널하고 타임즈에서 나온 거, 뭐 그걸 이제 다른 데서 또 이렇게 계속 내니까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뭐 약간 이런 반응이 좀 있죠. 거기 가서 그렇게까지 했어 이런 거요? 예. 그리고 한국 측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좀 어떤 평화 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펜스가 초를 쳤네. 뭐 약간 아주 막 비판을 강경하게 한다기보다 뭐 좀 팩트를 보도를 한 와중에 이렇게 그럼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뭐 약간 이런 분위기라고 할까요?
보수지들인데 사실 예. 보수저는 이거 제대로 잘 못했네. 초를 치고 좀 잘하지 그랬어 세련되게 이런 분위기였다. 그렇죠. 뭐 보수들은. 여론도 약간 좀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화낼 만한 거예요. 걔네들끼리도 뭐 그렇게까지 하고 왔냐? 뭐 이런 분위기인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 언론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좀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모두 기분 좋아야 되는 행사거든요. 아니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은 그렇다 치고 뭐 열렬히 환영하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두세 번 뚝뚝 쳐줄 수도 있잖아요. 그 옆에서 이제 따라서 일어나려다가 주저앉은 아베 총리도 좀 그랬죠. 맞아요. 그게 제일 웃겼어요. 눈치 일어나려고 보고 하다가 막. 부통령이 안 일어나네 다시 주저앉는 앞에. 그러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부통령인데. 그 부통령인데요 말이죠. 제가 그게 제일 웃겼어요. 급이 안 맞는 거거든요. 외교적으로 보자면.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부통령 왔는데 뭐 차관이 나가고 김영남이 왔는데 뭐 장관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급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예. 그 부통령을 뭐랄까요. 에스코트 한다고 할까요? 뒤에 따라다니면서 펜스 부통령이 리셉션 늦게 가면 자기도 늦게 가고 지각하고 뭡니까? 네. 아, 바보. 자, 펜스 부통령이 미국에서 외교적으로 가진 위상은 사실 드러난 바가 없다. 드러난 바가 없다면 없다는 거죠. 국내 정치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 정치요. 예. 특히 이제 보수 개신교들 자기들 그렇죠. 하는 국내 이 리셉션을 5분 만에 퇴장했다 이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라고 보도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그걸 굉장히 막 아주 비판하고 뭐 이런 것보다 그랬다더라 그러면서 뭐 비슷한 어조예요. 이런 이제 남북한 간의 뭐 화해 무드나 아니면 북미 간의 어떤 대화 모드 뭐 이런 걸 만들어 보려는 노력에 뭐 약간 뭐 찬물을 끼얹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찬물을 끼얹은 것 예. 같다. 바지 사상이니까요. 근데 그러한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긴 만나더라도 카메라 없는 데서 만나라. 예. 근데 아예 안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안 맞는 것 같죠. 예. 이게 이제 그 카메라 없는 데서는 네가 요령껏 네. 잘 상황에 맞춰서 북한과 만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뉴욕타임즈인가요?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죠. 그런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해라. 우리 이 방송 용어는 하지만 유두리를 잘 발휘해가지고 카메라 없는 곳에서는 자기 역량껏 뭘 해라. 네. 뭐 이제 인사 나누고 얼굴 마주치고 뭐 할 말 있으면 하고 나 돌아와서 기뜸해다 이런 건데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약간 좀 굉장히 외골수의 원리 원칙주의자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주 원리 원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간 거죠. 그렇군요. 예. 이 북한이 제안한 정상회담에 대해서 백악관의 반응이나 미국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지금 아주 명확한 반응은 없어요. 근데 한국 측하고 뭐 면밀하게 뭐 조율을 한다 뭐 이런 하나마나 얘기가 소리.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나가기 전에 이제 펜스 부통령이 그 기자회견 비슷한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고위 관계자들의 이제 또 얘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것은 한미일 간의 공조는 뭐 물샐 틈이 없다. 예, 굉장히 공고하다. 그리고 뭐 경제 제재도 계속될 것이다. 펜스는 안 보내는 게 좋겠어요. 물 많이 새요. 그렇군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나오신 김에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 하러 나오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 처한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뭐 썩 좋지는 않는데 늘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뭐 지금 뭐 굉장히 막 뭐 공세에 몰려 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뭐 공세는 항상 이제 1년 정도 계속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새 그게 좀 익숙해진 상황이군요. 그렇죠. 이제 국민들도. 약간 매너리즘에 빠졌고 예. 그리고 약간 지지율도 언급저축 위기 계속 이거군요. 예. 뭐 지지율도 뭐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뭐 하도 뭐 경제가 좋다 그러는데 근데 요새 이제 금융시장이 좀 이제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니까 좀 영향을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지지율이 올랐다는 건 얼마에서 얼마까지 올랐다는 겁니까? 뭐 이제 40% 언저리쯤도 간다. 그 전까지는 이제 35에서 40의 박스권에 있었는데 이제 가끔씩 그걸 치고 올라가는 40도 역대 최하 아닙니까? 뭐 그렇기는 하죠. 예. 근데 뭐 이제 뭐 새삼스럽지도 않고 사실은. 이게 익숙해지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제가 맞아요. 보기엔 예. 미- 놀랍지도 않고. 제가 보기엔 미국 언론들이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예. 그 보던 얼굴이 계속 좀 익숙해지면 또 이게 또 선거도 있고 하니까. 너무 충격을 센 걸 계속 받다 보니까 웬만한 일을 충격을 안 받고 그러려니. 조금만 잘해도 잘하는 것도 있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한 보도는 없어요?
아베 총리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뭐 펜스 부통령 얘기는 좀 있었는데 아베 총리 얘기는 글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약간 크게는. 그렇군요. 왜 우리 언론에서는 이제 좀 얘기가 많고 일본 언론은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서 네, 그건 저희가 일본어를 잘하는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에 대해서 잠깐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 자, 언론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민원연 김원경 사무처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언론들의 삼성 관련 보도가 편향됐다는 건 뭐 어제 오늘의 그렇죠. 일이 아니고, 삼성 불리한 뉴스는 포털에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경우도 다반사였고. 네네. 네. 삼성 보도는 딱 한마디로 불리한 거냐? 그러면 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은 그런 게 보도될 때가 있긴 있어. 짧은 순간. 예.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더 길게 그거를 덮는 뉴스가 또 삼성 관련 뉴스가 그렇죠. 나와요. 예. 그리고 삼성이 홍보하고 싶은 뉴스가 있다. 그러면 거의 광고 수준으로, 광고 영상을 만든 수준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의 불리한 뉴스는 포털에 노출 잘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에게 불리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너무 커서 도저히 은폐는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홍보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와요. 네, 같이 오고 그리고 불리한 내용 중에서도 정말 이건 막아야 된다 하는 그 본질적인 내용은 이제 회피하고 수위를 낮추고 보도는 하긴 하지만 본질을 말하지 않는 이런 보도들이 이게 나오고 이중 필터링이에요. 일단 원소스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들이 그렇게 다루고요. 네. 그게 포털에 등장할 때 또 한 번 걸러집니다. 그렇죠. 예. 그런 증상도 많이 여태까지 보여줬죠. 네. 장충기 사장 문자에서도 드러났듯이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그 불리한 기사를 물타기 하는 기사가 바로 이어서 나오죠. 보도 장충기 사장 문자 같은 경우에는 보도 자체도 사실 다 검색해도 20건이 안 나왔어요. 네. 전 언론에서. 그런데 그게 네이버 메인에 뜬 것은 저희 민원연에서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네이버에서 찾아왔죠. 한 건 있었다. 그래서 정정을 하려고 뭐냐 그러고 보니까 저 밑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보도에서 잠깐 1시간 정도 노출이 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도 노출이 굉장히 없는 거죠. 예.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네. 예. 자. 여기서 이제, 저희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삼성 관련 보도에 민감하다기보다는 이건희 회장 일가 네. 보도에 대단히 그렇긴 하네요. 민감합니다. 네. 예. 좀 구분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 삼성과 이건희 회장 일과는 다른 거죠. 예. 다른 건데, 여하가 지금은 구분하지 않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보도가 아예 안 됐던 사건들도 많아요. 네, 예, 그 중에 맞죠. 대표적인 사건 얘기 하나 들어봐 주세요. 사실 가장 대표적이라기보다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골랐는데요. 삼성 직업병 피해자 관련 보도. 네. 이게 굉장히 여러 건의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재판이 이어졌기 때문에 보도량이 굉장히, 그러니까 보도해야 될 아이템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의 모두가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 3월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숨지고 같은 해에 반올림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들의 투쟁으로 이 삼성 직업병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많은 그 어떤 산재를 인정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방송사 전용 조감 주스에서는 반올림 관련 보도, 특히 산재에서 이겼다 이런 내용들은 거의 찾아볼 수 재판에서 없습니다. 이겼어요. 이겼는데 예. 그런 판정 받았던 뉴스는 없었죠, 대부분. 예. 예. 그나마 인터넷 언론에서는 보도는 되지만 삼성의 그 입장을 받아 쓰는 그런 수준의 보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짧게 앞에 보도하고 뒤에 이제 해명. 그렇죠. 예, 삼성 해명.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삼성의 장충기 관련 그 문자 관련 내용이 무보도된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가장 편파적인 게 이런 무보도거든요. 없는 척 하는 불공정 겁니다. 중에서도 최고의 불공정 보도인 거죠. 네. 예. 보도를 하게 되면 어쨌든 양쪽 소식을 조금 더 실어야 되는데 네, 네. 아예 없어요. 이런 네. 보도들은. 예. 자, 그럼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대한 보도를 한번 네, 네. 뉴스공장에서도 열심히 네, 너무 많이 지적해서 제가 뭘 할 수가 없더라고. 오늘 가져오랬는데 뭐야 자기가 다 해놓고 왜 나오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빠뜨린 것도 있을 수 있고 정리를 하면 왜냐하면 이게 너무 없으니까요. 네, 이 네. 관련 보도가 예. 올림픽도 중요한데 네. 당연히 다른 보도도 중요한데 이 판결은 사실 지난 그 촛불 집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촛불 집회 없었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사건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촛불 집회 없었으면 구속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인데 겨우 1년 지나고 나서 석방돼 버렸잖아요. 네. 자, 일단은 지금도 판결 포탈에 뉴스가 없어요. 뭐도 할 수 없어요. 없이 저희 계속 하는 찾기 겁니다. 힘듭니다. 밸런스를 맞추려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자, 이제 하나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공장장이 너무 여러 사례들을 쭉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냥 아예 깊이 있게 조선일보의 주옥 같은 사설 하나를 그냥 제대로 파자. 왜냐면 이게 피해자를 교과서고, 범죄자 만든 거. 예, 네. 교과서고 그 교과서. 이 내용이 사실상 거의 모든 언론에서 조목조목 이제 가져다가 이 프레임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석방을 옹호하는 교과서 교범입니다. 그렇죠. 이게 교범 조선일보. 6일 이재용 사건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것 아닌가라는 사설이었는데요. 아닌가는 약간 제가 보면서 자기들도 약간 피해자 만든 거다 하고 싶은데 만든 거다 하고 싶은데 네. 거기서 망설였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닌가? 언론인 척한 거죠 잠시. 네. 예, 조선일보는 일단 1심 판결에 대해서 판사가 증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속 청탁을 발견했다는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판결이었다라고 비판합니다. 거꾸로 네. 판사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2심에 대해서는 이런 무리한 판결은 2심에서 대부분 바로잡혔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2심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실제 제시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사설에서 아니 말합니다. 제시된 정황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다 무시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딱 단정하고요. 그다음에 조선일보는 특검과 정부가 이 사건을 키웠고 이 부회장은 그 상황에서 희생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거꾸로 공격을 네. 특검과 현 정부에다가 해요. 그렇죠. 현 정부가 왜 여기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재판은 그 이전에 시작된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박 전 대통령에게 더 심한 형을 가하려고 사건 구도를 바꾼 거다. 강요당한 사람이 갑자기 뇌물 공여 범죄자로 바뀐 거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희생양이라고 할 수밖에 정말 없다라고 이런- 정리를 합니다. 정말 제일 황당한 게 있어요. 이거예요. 대통령이 기업을 겁박하고 강요한 사건을 기업의 뇌물 상납으로 바꾸기 위해 정부는 고비마다 재판에 개입했다. 청와대는 재판 도중 캐비닛 문건을 찾아 특검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언대에서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억지로 정경유착 모양을 만들려고 했다면 수사가 아니라 정치 공격이다. 거의 완전 적반하장이죠. 진짜 적반하장도 이런 예. 적반하장이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 정부가 그러니까 이 재판 네. 그리고 이 재판이 시작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였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뒤집어 놓냐면 조선일보는 현 정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희생양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만들어냈다는 그러기 위해서 거예요. 온갖 짓을 다 했다는 식으로 지금 투덜거리는 거예요. 캐비넷 문건이 그걸 찾아서 법원에 제출했다는데 캐비넷 문건을 만들어서 거기 납두고 간 사람들이 잘못인 거죠. 박근혜 정부가 냅두고 했는데 그걸 발견했는데 안 줍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야, 대단합니다. 2심 판결을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나 봐요. 2심에. 뭐라고 하냐면 2심 역시 삼성의 일부 승마지원금을 뇌물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면서 또 투덜거려요. 거절하기 힘들었다 해도 공무원 부패에 조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뇌물죄 유죄를 선고했다.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제일 화가 나는데 현 정권이라고 했어요. 네. 현 정권에서도 기업들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게 도대체 뭐죠? 이게 왜 들어간 문장인지 네,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문재인 네. 정부가 기업에 뭔가 돈을 요구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부적절한 행동을 지금 한 것처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는데 항상 현 정부를 걸고 들어가요. 네. 아무 상관도 없는데 현 정권에서도 기업들이 이제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뭐 돈이라도 요구하면 줘야 되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인은 대통령 요구를 거절해도 감옥 가고 거절하지 않아도 감옥에 가야 하나 이렇게 투덜거려. 거절하고 감옥 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줘야지 그러면. 아무튼 이 참네. 부회장을 선량한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온갖 억지는 다 가져다가 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설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그 1심,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기각했던 판사 그분이 삼성 장학생이라는 매도와 문자 폭탄에 피해를 입었었다. 누구라도 이런 사회 분위기에 위축되기 마련이다. 라면서 문자 폭탄을 하는 시민을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는 아직 법과 양식을 우선하는 꼿꼿한 판사들이 있다. 2심 판사들도 온갖 공격을 당할 것이다. 지금 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를 바치는 기둥이 아직은 건재하다고 느낀다. 라면서 2심 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치는 기둥이라고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예, 예. 자기들이 기둥이라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걸 비판하는 시민사회는 몰지각하는 사람들이고, 아유, 예, 자기들이 이제 기둥이라는 거예요. 예. 삼성 홍보실도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남사스러워서. 그렇죠. 그들은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까지 이쪽에서 못해요. 다 해주는 거죠. 긁어주는 거죠. 자, 이재용 판결에 대해서 이 조선일보 사설, 이것을 다른 언론이 거의 모두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도들이 많이 있어도 대부분이 이 내용 중에서 한 꼭지 한 꼭지를 또 보도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 하나하나 반론하는 게 시간이 아까워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추각해내는 논리를 조금씩 떼가지고 이걸 다 하려니까 자기도 남사스럽잖아요. 네, 못해. 이렇게까지 다 하는 거는 정말 빤스 벗는 거거든요. 이게 막 아유 진짜 저도 이거 읽다가 네. 부끄러웠어요. 네. 남사스럽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주지? 이렇게까지 해주기 힘들거든요. 네. 뭐 중간중간에 한마디라도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비판하면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됐다든가. 네. 그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홍보실도 최소한 반성을 합니다. 한마디 쓸 텐데. 네. 야. 홍보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런 예의를 보이는 척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조선일보는 언론인 양 또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편을 들어버리는 거죠. 이 정도는 삼성과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우리의 언론이 진짜 삼성의 또 하나의 가족이다. 그 민낯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다, 이번 보도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가족이에요. 네, 국민은 다 아는데 네. 자신들이 언론인 척하는 거죠. 사실은 삼성 가족이면서. 좀 그런 거예요. 가족도 이 정도면 1촌입니다. 1촌. 이렇게까지 어떻게 할 수 있나. 뭐 적당히 반발이라도 빼지. 네. 예.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서. 야.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면은 그렇고요. 네. 방송국 보도는 제가 다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방송국 보도는 어땠습니까? 사실 방송사 전역 종합 뉴스들도 거의 비슷한 보도인데요. 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방송사 이재용 판결 관련 보도량을 보니까 SBS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 삼성 관련 보도는 SBS가 잘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민영방송인데 네. 다른 것보다 SBS가 삼성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해요. 네, 강하게 네. 비판합니다. 그거 좀 특이합니다. 특이하기는요, 뭐 경쟁자라고도 생각하시는 것 같고. 아니, 자, 경쟁되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SBS는 삼성 광고를 안 받나요? 네. 그렇진 않죠. 잘 안 주나요? 어쨌든 삼성 보도에 있어서는 SBS가 제일 날카로운 면이 네, 있어요. 날카롭습니다. 네. JTBC는 11건을 보도했는데요. JTBC는 아무래도 삼성 관련해서 입을 다물면 더 비판이 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도 제대로 보도를 하려는 모습은 보이고 있고요. MBC와 TV조선이 10건, 그리고 KBS가 6건, 채널A와 MBN이 가장 적은데 4건, 3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채널A와 MBN은 최대한 보도하지 않자. 보도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주의고요. 조선일보가 제일 앞에 나서서 네. 예? 홀딱 벗고 뛴다면 예. 동아일보는 약간 엉거주춤해요.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가능하면 보도하지 말자야 우리는. 예. 이쪽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도가 없어요 잘. 그냥 눈에 나지 말자. 뭐 눈에 이런 나지 말자. 이런 거고요. KBS와 SBS는 판결과 그 판결을 둘러싼 잡음을 전달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MBC와 JTBC는 재판부 논리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TV조선 10건 했다고 해서 비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기뻐했어요. 그렇죠.
그 TV조선이 기쁨을 표현하기 위한 수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빤한데요. 먼저 이들은 그 판결의 그 문제점 같은 것은 짚지 않습니다. 국민적 감정 이런 것도 하지 않고요. 이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번 판결이 충분히 법리적으로 나올 만한 판결이었으니 너희들 따지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걸음걸이도 당당했다 이재용 이런 거. 예. 판결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전달하는 보도는 열심히 합니다. 요런 판결이었어. 이러니까 따지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아니 하죠. 그거 있었잖아요. 걸음걸이도 당당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있었어요. 예. 예. 그럼 깽깽이로 나옵니까?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엄청 고생했다. 그리고 그의 인간미가 대단하다라는 내용을 이제 보도를 하죠. 아버지한테 바로 하는 효자다 뭐 이런 네, 거. 그렇죠. TV조선 5일 보도 이재용 2심 집행유예 353일 만에 석방이란 보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정 밖을 나서자마자 얼굴엔 미소, 걸음걸이는 당당. 구치소 직원들에겐 목례를 3차례나 합니다. 3차례나. 석방 소감을 묻자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고 또 직원들한테는 엄청 예의 바르시죠. 인간적이고 네. 막 아니, 난리 났어요. 네. 그리고 또 슬퍼요. 울먹이기도 네, 하시고. 세인트예요, 세인트. 세인트리예요. 네. 그리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입원한 삼성서울병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관련된 소식을 읊습니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간단하게 무슨 뉴스예요. 그리고 여기를 또 차 타고 뒤로 쫓아다니면서 찍기도 했어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무슨 대단한 일 났다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 최대 실적을 삼성전자가 올렸지만 반도체 외의 사업 부분은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빨리 복귀의 경영을 챙길 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라면서 빨리빨리 복귀해달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또 주죠. 어디서 어느 시각이에요 이게 도대체. TV조선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복귀를 할 때 네. 빨리 하려고 하는데 밑자락을 깔아주는 뉴스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빨리 하라고. 심지어 예. 이런 말도 있습니다. 6일자 다른 보도에서는 IOC 위원이던 아버지 이 회장이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외부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올림픽 분석도 끝나고 나옵니다. 나올 건가 보네요. 예. 밑자락을 까는 게 이제 복귀 계기가 평창이다라고 슬쩍 흘려주는 이런 보도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평창 직전에 판결 내고 평창 동안 이제 잊혀지고 그 다음에 딱 나타나는 그렇죠. 그런 복귀 계획을 세웠나 봐요. 네. 뉴스를 읽어보면 삼성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그 계획대로 보도를 해주니까 예. 빨리 그 복귀하고 네. 그 빨리는 올림픽 이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뉴스 속에 삼성 홍보실에서 다 준 거기 때문에 깔려 있어요. 예. 삼성 관련 뉴스는 이상하게 SBS가 네. 매우 날카롭다고 했는데 삼성 관련 뉴스가 이후 또 나왔어요. 예. 두 개, 이제 8일날 두 개의 네. 보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다스의 각종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해준 정황이 드러나서 압수수색을 당했죠. 네. 그리고 또 같은 날 경찰이 2008년 삼성 특검 당시에 확인되지 않았던 삼성의 4천억 원대 차명 계좌를 확인했다. 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사안은 삼성에 불리한 내용이에요. 두 가지 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도량이 적었습니다. 다른 정편들은 거의 안 다뤘는데. 네, 근데 이제 8일 있었던 두 사안을 모두 전한 방송사는 MBC, SBS, JTBC 뿐이었고요. 검찰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혐의로 압수수색. KBS 모두가 없었어요? 네. 아예? 두 사안을 모두 안전한 방송사 모두. 3개였고요. 그 MBC, SBS, JTBC만 모두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스 소송 대납, 요거는 KBS, MBN, 채널A가 전혀 보도하지 않았어요. KBS는 아직 정신 못 차렸네요. 예. 그리고 경찰이 삼성의 차명 정신 못 차린 게 계좌를 아니죠. 아직 새로운 사정이 안 왔군요, 여기는. 예. 그 삼성이 차명 계좌 발견한 거 이것은 TV조선과 채널A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가 대부분 삼성 관련 보도 불리한 거는 네. 조선일보는 나서서 그 걸음걸이도 당당 해주고 네. 그다음에 나서가지고 이거 이재용 부회장이 피해자야 막 소리 높여주고 하잖아요. 네. 맨 앞에 서서. 동아일보는 그렇게까지 못해요 보니까. 네. 아예 없는 척 보도를 안 하는 전략으로. 그렇죠. 예.
그 삼성전자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이것은 MBC가 굉장히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SBS, JTBC가 한 건씩 보도를 했는데, MBC는 그 단독 입수한 다스 내부 자료를 가지고 다스 소송비가 40억 원 가량 들었고, 한 가지 소송인데도 미국 대형 로펌 5곳이 동원되었다. 5곳 이상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이 미국 대형 로펌이 자신의 로펌은 작은 로펌들에 비해서 규모도 크고 명성도 높아 수임료 수준이 훨씬 높다라고 못 박아놓고 정작 다스가 수임료를 부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억지로라도 지급하고 싶다면 거절할 의사야 없지만 그러지 않겠다면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 미국 대형 로펌에서 했었다는. 아니 천사들 났어요. 네. 아니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수임료가 높기 때문에 다스는 수임료 못 낼 거야. 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안 웃기죠. 받을게. 네. 너 꼭 준다면 할 수 없지 뭐. 청구는 하겠지만 의사가 없다. 이런 내용을 말도 MBC가 안 되는 소리거든요. 돈을 안 주면 소송을 맞지도 않는 게 네. 당연한 미국의 로펌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사실. 무슨 그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기업을 위해서. 근데 이제 말이 너무 웃겨요. 우리도 수입료 너무 높으니까 다스가 부담하기 어려울 거니까 굳이 준다면 뭐 받긴 받겠지만 청구는 안 할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MBC는 이 미국 로펌의 수석 변호사들이 다스 소송차 2차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모든 비용을 자비로 처리했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스의 법률 비용을 대납했다는 그 삼성이 대납했다는 정황을 매우 구체적인 문건을 제시하면서 2건을 보도하고 이건 단독이에요. 네. 그런데 다른 방송사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대충 보도를 했고요.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피의자 입건 관련 보도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어요. 이게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니까 일단은 보도는 했죠. 그런데 이제 KBS와 MBC, MBN은요. 삼성이 신고를 깜빡했지만 2011년에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냈다. 그리고 늦게 신고하는 바람에 소득세 80억 원을 탈루한 것 정도로 보도를 하는데 그쳤어요. 여기는 추가 취재가 없어요, 보니까. 네. 예. 그런데 SBS와 JTBC는 여기서 추가적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SBS는 삼성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는 특검 이후에도 계속 만들어졌었다. 그리고 새로 드러난 차명 계좌 260개 중 상당수가 특검 후에 개설됐고 이 회장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경찰이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경찰이 밝혔는데 왜 이 내용은 다른 언론사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탈루했었다라는 정도로만 보도하고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게 특검 때 2008년입니까? 그때 특검 때 잡았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반성하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막 난리 났었죠, 그렇죠. 삼성에서도. 예. 근데 그 이후에 260개나 지금 드러난 것만 그렇죠. 260개를 참여를 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사실. 예. 특검으로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예. 특검 이후에 260개를 또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더 중요한 뉴스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근데 이 사실은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이 최근 이 회장의 차명계좌 32개를 추가 발견했다. 차명계좌가 더 있을 것이라는 의심과 함께 돈의 성격에 대한 의혹도 커진다라고 SBS는 보도를 했습니다. 다스 관련해서는 MBC 보도가 아주 좋았고요. 네. 그리고 SBS 관련, 저기, 차명계좌 관련해서는 삼성, SBS 보도가. SBS가 좋았어요. 예, 이거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MBC 최근에 그 폼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MBC 점점 뉴스.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단독에 대한 욕심보다는 이제 드러난 문제점들 중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 관점을 잡아서 지금 SBS처럼 예. 이렇게 좀 지적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찾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주 많이 칭찬할 수는 없지만 나아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 MBC가.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친박 뉴스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군요. 네네. 예. 그리고 JTBC도 피의자 차명계좌 관련해서 공소시효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공소시효 때문에 이게 자료가 많이 분실되고 없어지고 해서 추가 차명계좌 관련된 수사가 필요한데 어렵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채널A는 보도 안 했겠죠? 채널A는 너무 웃긴 게요. 두 소식을 모두 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두 소식을 모두 안 전하는 날 무슨 보도를 했냐. MB 맏형 아들 긴급 다스 회동해서 이상은 다스 회장과 이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가 청와대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된 영법 빌딩에서 1시간에 걸쳐서 긴급 회의를 열었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삼성 관련된 얘기는 안 하면서 요건 보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시영 씨가 마약한 거 있었잖아요. 마약을 흡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면서 고영태 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 소송했잖아요.
했거든요. 그 결과 이 씨가 승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소식은 굉장히 자세히 전합니다. 이 동아의 스탠스는 좀 이상해요. 예. 지금 주류에서 좀 밀려난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나라 뉴스를 좀 하고 계시죠. 최전선에서 좀 밀려난 거. 동아가 이게 조선이 아주 최전선에서 삼성을 보내준다거나 아주 최전선에서 이제 현 정부 각을 세우고 있다면 동아는 약간 이렇게 밀려나가지고 약간 엉거주춤한 상태가 아닌가. 뭐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조용히 있겠어요라는 메시지를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다루지 않거나 곤란한 네, 것은 네. 입장을 못 세운 거죠. 다루지 네. 않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쨌든 다스가 큰 뉴스니까 네. 다수를 다루긴 다른데 근데 뭐랄까 MBC처럼 단독이라고 할 만한 이 주류 뉴스에서는 비껴나가지고 네, 네. 이상은 회장과 이시영 씨가 만난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회의했다. 그게 전부예요. 주류에서 벗어났어요. 밀려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 언론은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삼성이 신제품을 내놓거나 이러면 진짜 난리 나거든요. 모든 전 방송사가 두 꼭지 정도는 다 핸드폰 신제품 나왔다. 예. 시연하고 온갖 종류의 그 칭찬을 다 해요. 그거 진짜 돈 받고 하는 거고요. 예. 네, 돈 받고 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보도하면서 이렇게 삼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용 일가 그 일가에 대한 보도는 완벽하게 그야말로 완전히 포하고 안고 끌어안고 가족이죠. 가족. 예. 예.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네. 이렇게 민원연과 함께 주요한 뉴스를 언론들이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